삼성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그 M&A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M&A를 의미 있는 너무 M&A 소극적이에요. 네, 하겠다고 했지만 네. 사실 그 하만카돈 인수 이후로 제대로 된 M&A도 없었고 그 하만 인수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결과도 지금 뭐 별로 네. 좋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사실 어떤 삼성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뭔가 하나로 뭉쳐서 뭔가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제가 손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잘하면 임원 승진시켜주고 안 되면 뭐 페널티 받고 그런 게 명확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저는 진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삼성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조직 간의 어떤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내가 알던 삼성하고 너무 다른데 그런.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정의 경제 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시장의 지형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인텔이 매도 시장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인텔의 이러한 내용들은 1년 내지 2년 전에 이미 감지가 되었던 내용이고 현재 시장에 나왔을 때의 퀄컴이라든지 우리 삼성전자도 약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나 SK하이닉스 주식이 큰 동력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서 언제 7만, 8만대로 가느냐, 저 고층 아파트에 지금 사는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배경이 뭡니까? 일단 이제 인텔이 그동안 상태가 별로 안 좋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인텔이니까 이만큼 버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모바일 그럴 수도 혁명에서 사실 인텔이라는 회사가 PC 시대는 워낙 잘 나갔었고요. 그러니까 윈텔이라고 했었잖아요. 윈도우 그렇죠. OS와 인텔 인사이드 이게 정말 엄청난 기업이었잖아요. 예.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최전성기인데 인텔이 최전성기 때는 지금 엔비디아 못지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인텔이 생산한 마이크로 프로세서 없으면 계산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인텔이 강력했고 예. 그때 인텔의 이제 틱톡 전략이라는 게 그잖아요. 한 해는 설계를 개선하고 한 해는 공정을 개선해서 매년 칩이 좋아지니까 AMD 같은 그 경쟁사들이 도저히 그렇죠. 따라갈 수가 없는 예. 지금 엔비디아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텔이 왜 망가졌냐면 모바일 시대에 실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PC 쪽이 워낙 그 돈을 잘 버니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는 그 아이폰의 프로세서를 인텔한테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만났었습니다. 인텔 네. CEO를 만났는데 근데 이제 인텔에서는 이게 그냥 PC에 비해서 너무 시원찮은 아이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저전력 칩을 줄게 라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폰에다 넣어서 돌려봤더니 배터리가 딱 2시간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인텔의 X86 기반의 칩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감수하고 이제 아이폰을 이제 저전력 칩 기반으로 ARM 기반의 칩을 만든 거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인텔이 배제가 된 거죠. 근데 인텔이 만약에 그때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됐을 텐데 디바이스 쪽에서는 인텔이 배제가 됐지만 서버 쪽이 또 달콤하게 나온 거죠. 서버 클라우드 쪽이 또 생각지 않게 슈퍼 사이클이 일어났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돈을 충분히 잘 버니까 네. 재무통의 CEO들을 3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재무통 출신들을 보면 그러네요. 워낙 뭐 이렇게 허리띠 쪼는 건 잘하지만 뭐 막 저렇게 해서 뭐 하는 일 없는 것 같은데 연봉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쟤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뭐 짐 켈러 같이 완전히 그냥 엄청난 엔지니어들이고 자 그런 사람들 잘라주니까 그런 사람들 잘려서 뭐 애플도 가고 엔비디아도 그렇죠. 가고 AMD도 가고 그러니까 뭐 인텔의 기술력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인텔이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감지하기 시작한 게 14나노 공정에서 인텔이 한때는 세계 최고의 공정이었잖아요. 네. 14나노 공정에서 7년 동안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4나노 공정에서 10나노로 가야 되는데 예. 뭐 TSMC하고 삼성전자는 뭐 10나노, 7나노까지 가는데 그때도 14나노였거든요. 심지어 삼성 파운드리랑 TSMC가 5나노까지 왔는데도 인텔은 14나노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거 재무통 CEO 가지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엔지니어 출신의 팻 겔싱어라는
이 엔지니어 출신의 CEO를 데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다시 인텔의 그 혁신적인 어떤 이 기업 문화를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좀 무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조직이라는 게 관료가 그렇죠. 돼 있고 관성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뭔가 막 몰아친다고 해서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팩겔싱어가 와서 뭐 선단 공정을 뭐 자기가 있는 임기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진보하고 올해 1.8나노를 양산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리수였던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물론 이제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뭐 한 거긴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 IDM 업체가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면 그 조직 문화라는 게 완전히 거기에 맞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단기간에 그게 조직이라는 게 큰 조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적자가 조 단위로 나오니까 이게 더 이상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주주들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사업 분할, 분사 그래서 예전에 AMD 같은 경우도 원래 IDM 업체였는데 도저히 그 제조 기술이 못 따라가니까 제조 부문을 떼서 팔아서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팹리스 기업이 된 거고 인텔도 원래 그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다가 네. 근데 이게 인텔이라는 기업이 사실 미국이 지금 주도하는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굴기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굴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인텔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퀄컴한테 이제 인수를 시키려고 약간 뭐 압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뭐 AI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AI 주도로 펼쳐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는 이쪽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아웃 오브 사이트라 그럴까요? 어떤 느낌에서는 그냥 얘들은 그냥 뭐 나중에 필요할 때 좀 신경을 쓰는 거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AI 관련돼 가지고 GPU, TPU, NPU 같은 것을 누가 기술을 선점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계 구름 위에서 막 싸우는 중인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인텔이 이런 싸움을 하고 분사가 불가피해질 때 삼성전자 정도가 되면 퀄컴하고 손을 잡든지 아니면 AMD하고 손을 잡든지 뭐 에론 머스크하고 손을 잡든지 해서 이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작업을 한 5년, 3년 전부터 해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죠. 사실 그 삼성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그 M&A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M&A를 의미 있는 너무 M&A 소극적이에요. 네, 하겠다고 했지만 네. 사실 그 하만카돈 인수 이후로 제대로 된 M&A도 없었고 그 하만 인수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결과도 지금 뭐 별로 네. 좋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사실 뭐 구글 안드로이드도 삼성한테 인수 제안을 하러 왔었었고 예전에. 네. 예.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삼성한테 인수 제안을 했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삼성이 거절한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될지는 몰랐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뭔가 열린 시각을 보고 이제 뭐 박사님 말씀대로 뭔가 AI에 대해서 뭔가 그 트렌드들을 네. 계속해서 의미 있게 뭐 추적했었다 그러면 그런 실기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네. HBM3 이야기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뭐 보너스도 많이 주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 삼성은 뭐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HBM 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HBM3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반도체가 생산 수율이 70%가 안 나오는데 이익률이 50% 나오는 건 저도 처음 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만큼 이제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제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HBM3E부터는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진입을 하는 스케줄인데 네. 아직까지는 물량 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그 공급 기여도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아직까지는 공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올 가을에 들어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HBM3 이제 이것도 8단 제품이 있고 12단 제품이 12단, 있는데 예. 8단 제품은 올 가을에 납품이 되고 네. 12단 제품은 내년 초부터 이제 납품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단 8단 제품은 콜 테스트를 통과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아직까지 얼마만큼 생산하고 여기서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게 이번
26일에 실적 발표 때, 네, 그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HBM의 시장이 좋아질지 좀 더 안 좋아질지 뭐 판단할 수 있는데, 네. HBM 이제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라는 업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원래는 2년마다 신제품을,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암페어라는 아키텍처가 있었고, 지금 쓰고 있는 게 호퍼라는 H 시리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나오는 게 B 블랙웰이라는 시리즈인데, 네. 엔비디아가 요즘에 워낙 그 가속도가 붙었잖아요, 혁신에. 예, 그래서 2년마다 신제품 출시하다가 이제는 연간으로 출시하겠다고 해서 그게 블랙웰이었는데, 예. 근데 이게 블랙웰이 출시에 지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설계 결함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자체에서 쓰는 전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뭐 발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제어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HBM이 공급 부족에서 약간 이게 공급 과잉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리스크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지금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 쪽을 체크를 해보면 네. 한 두어 달 정도 뭔가 딜레이가 있긴 했지만, 예. 지금 이제 뭐 서버 쪽 OEM, ODM 업체들 동향을 보면 출하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웰이 뭐 출시가 지연되는 이슈는 그렇게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는 수요 쪽에서는 뭔가 이제 큰 문제가 아니다 보면, 네. 공급 쪽에서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얼마나 여기서 뭐 물량을 기여를 할 거냐. 근데 이제 공급 쪽에서 물량이 갑자기 생산 수율이 좋아지거나 물량이 많아지면 네.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시장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비메모리, 메모리 다 뭐 선크 코스트가 상당히 비중이 크겠지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보통신 산업에서야 선크 코스트가 뭐 한번 박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요금 받아가지고 뭐 거의 무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런 반도체 업종에서는 공장, 나노 공장, 뭐 1나노, 4나노, 8나노, 그다음 방금 말씀 주신 뭐 호프라든지 그다음에 블랙웰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그 투자의 어떤 주기적 변화, 이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일단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는 업체들은 빅테크들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구글 쪽이. 그리고 이제 뭐 메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가 XAI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 XAI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호퍼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대부분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좀 덜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지금 여기서 뭔가를 봤어요. 그래서 AI 쪽에서 뭔가 헤게모니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에서 그 순다르 피차이 CEO가 니네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자본 지출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니까 네. 그래, 이거 과잉 투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과잉 투자를 해서 기술 헤게모니를 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과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도 기업에서 이탈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크다. 네. 그리고 심지어 구글 창업자인 이제 세르게이 브린 같은 경우는 네. 우리 회사가 파산할지언정 AI 투자를 멈추지 마라. 창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이게 피크아웃했다, 걱정된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빅테크라는 게 갑자기 또 많이 사다가 갑자기 또 안 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결국은 이 AI 모델에서 누가 제일 좋은 모델, 그러니까 AGI라고 하는 그 범용 인공지능을 빨리 개발하는 군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쉽사리 뭔가 이게 좀 뭐 완화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쪽 수요는 탄탄하고, 이제 변수는 이제 내구 소비재죠. 결국 그 온 디바이스 AI로서 이게 프리미엄 제품,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 뭔가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지가 이 반도체 수요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방금 말씀 주신 온 디바이스 AI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 칩을 공급하는 데 있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방금 말씀인 OSI 같은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그 비메모리 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결국은
이렇게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쪽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지를 지켜보고 HBM이나 이런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협력을 해서 이게 12층짜리가 조금 낮으니까 이거 40층짜리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HBM의 모델을 한번 이런 이야기도 지금 오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그냥 범용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제품에 다 그 호환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우리 DDR5라고 하는, 그리고 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LPDDR 뭐 이런 이제 규격이 딱 있잖아요. 네. 근데 HBM은 우리가 뭐 HBM3라고 한다 그러면 HBM3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제품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의 TPU나 이런 데 들어가는 HBM도 있겠죠. 네네. 근데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요구되는 프로토콜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HBM이라는 게 사실상 파운드리에 가까운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파운드리에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하고 거래하는 거는 네. 파운드리처럼 연 단위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계약한 물량만큼 계약한 가격대로 사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계속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범용이고, 그렇죠. 공급 과잉이면 가격이 폭락하고, 쇼티지가 나면 가격이 치솟고,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HBM은 가격 변동성이 적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구글이나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업체들이 또 그 AI 반도체를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최적화된 HBM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다 일일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쪽에 보면 후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네. 처음부터 개발 단계부터 거의 같이 들어가서 여기에 맞는 것들을 거의 빌트인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대만의 TSMC하고 우리나라 삼성하고 SK 정부가 보는 입장, 또 기업이 커나가는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TSMC도 지금 너무 잘 하고 있고, 삼성은 현재 뭐 지금 별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을 놓고 뭐 비교하는 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AI 혁명에서 주도권을 키워야 된다라는 걸 제일 잘하는 국가와 기업이 저는 대만과 TSMC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TSMC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이 반도체 굴기라는 걸 했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TSMC 의존도가 더 높아졌고, 지금 3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TSMC의 그 독점력이 더 강해져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3나노 이하의 파운드를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익률 나오면 저기 거의 꼭지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더 올려버리잖아요. 3에서 5%를 더 8% 더 올리고 추가로 더 올리겠다. 왜냐하면 인텔하고 삼성 파운드리가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왜 못 따라가죠? 삼성하고 인텔 파운드리가 TSMC. 그게 기술력의 차이는, 왜냐하면 삼성도 2나노 하니까요. 네네. 1나노 하니까 설계도면 주는 거는 받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받아와가지고 공정 깔면 되잖아요. 해봤으니까 깔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주문을 못 받아오냐 이거는 거죠. 일단은 수율이 안 나오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공정을 처음으로 삼성이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하겠다. 왜냐하면 삼성이 예전에 그런 거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디램이 90년대 일본을 제칠 때 그때 기술 방식이 트렌치 방식이었잖아요. 네. 홈을 파서 그렇죠. 회로를 새기는. 네. 그게 메인이었는데 그때 이제 진대재, 권오연 같은 엔지니어들이 예. 우리 스택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회로를 이렇게 위로 쌓아서 가야지 예. 이게 나중에 미세 공정 갔을 때 유리합니다. 당장 우리가 어렵지만 그게 성공해서 디램에서 1등이 됐고, 그리고 2000년대 초반 그 낸드 플래시라는 게 사실 그 도시바가 개발한 건데 네. 사실 삼성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플로팅 게이트라는 기술 방식이 메인이었는데 삼성은 그때 차지 트랩 플래시라는 CTF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 그게 V낸드 수직으로 셀을 쌓는 구조에 유리하게 작용을 해서 네. 1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서 성공을 해서 퀀텀 점프를 했는데 네. 그게 메모리에서는 잘 작동을 했었어요.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삼성이 그걸 했는데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그게 실패한 거죠. 오히려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팩 공정으로 가고 네. 2나노부터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더 주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신공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율이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삼성이 이제 수율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수율이 안 잡히냐? 예전에 삼성이 정말 제조 기술이 뛰어났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뭐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비해서 저는 삼성의 인력의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요. 저는 시스템의 삼성이라고 했잖아요. 관리의 네. 삼성. 예. 그때 어떤 삼성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뭔가 하나로 뭉쳐서 뭔가 그리고 뭔가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 제가 손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잘하면 임원 승진시켜주고 안 되면 뭐 페널티 받고 그런 게 명확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저는 진짜 이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삼성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조직 간의 어떤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누가 나서서 뭔가 하면 오히려 편잡받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정치가 너무 이제 횡행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보면 예전에 내가 알던 삼성하고 너무 다른데 그런 것들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삼성이 가장 잘했던 장점들이 지금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제 그거를 뭐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절박감이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절박감이라고 하는 게 그 기업의 문화 속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건희 회장이 뭐 7사제 시행했다 뭐 이런 것도 다 절박감의 표현이고 생존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뭐라 그러나요? 수익을 낸 만큼 또 이렇게 배당금도 주고 뭐 성과급도 주고 하니까 나쁘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배가 부를 만큼 불렀고 뭐 이 정도 해도 먹고 사는데 뭘 하고 더 노력하냐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내락으로 빠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말씀을 여쭤봐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많은 언론에서 AI가 버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페이크인 것 같고요. 세계의 퀀텀 점프 산업혁명을 4차, 5차를 가져간다 그러면 AI가 이제 퀀텀 혁명을 가져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TSMC의 파운드리 기술 로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이제 AI의 GPU나 NPU 쪽으로 조금 절박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면 어떨까 싶은데 이 부분도 잘못하면 일본에 뺏길 수가 있다는 느낌도 든단 말입니다. 도시바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파나소닉이나 도시바나 이런 일본의 기업들이 그냥 앉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묵인하고 기술을 주는 순간에 일본은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기업들의 어떤 굴기 가능성. 일단 이제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AI 반도체라는 건 사람의 두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반도체라는 거는 프로세서 따로 메모리 따로 이렇게 이제 별개의 제품인데 그렇죠. 이게 점점 컨버전스 된다는 거죠. 네. 우리 그 엔비디아 GPU라는 것도 결국 보면 프로세서하고 HBM이라는 메모리가 최대한 근접해서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프로세서 니어 메모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가 한 개면 제일 좋긴 하죠. 사람 두뇌처럼. 근데 그게 아직까지 기술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가까이 붙이는 쪽. 그래서 그 가까이 붙이려면 이걸 후공정에서 다 백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는 일본의 주도권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TSMC가 뭐 일본의 구마모토에다가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합작사로 JSMC라는 것들을 만들고 네. 그런 것들도 결국 일본의 소부장 기술을 활용해서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이제 같이 뭔가 하겠다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단 공정 같은 경우는 일본이 그동안 손 놨던 시간이 너무 깁니다. 길어서.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그래도 최고 선단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니가 하고 있는 10나노 후반대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3나노 기술하고 치면 거의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는데 네. 그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일본의 반도체 그 공정 엔지니어라고 하면 네. 대부분 연배가 뭐 60대, 70대 뭐 그러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력을 못 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단 공정, 우리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3나노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그쪽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다만 변수는 미국이 아니면 대만을 뭔가 움직여서 TSMC를 움직여서 선단 공정 기술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 같고요, 우리나라한테 그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결국은 부족한 거는 패키징 기술도 부족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선단 기술도 많이 부족하고 결국은 갖춰야 될 게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뭔가 핵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AI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삼성이 지향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우리 이영수 대표는 보십니까? 지금 능력을 다 감안했을 때. 일단 지금 DS 부문장이 이례적으로 중간 회사로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 경계현 사장님 계시다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올드보이가 돌아왔는데 지금 와서 저는 이제 감지되는 흐름들을 보면 본진부터 회복하자. 그 본진이 뭐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만에서 행사에서 삼성이 HBM4를 TSMC하고 공동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HBM이 제일 밑에는 베이스 다이라는 로직 칩이 들어가고 그 위에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베이스 다이는 삼성 파운드리가 당연히 하는 거였고 설계도 그쪽에서 하는 거였고 근데 그거를 TSMC하고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HBM을 잘하기 위해서는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렇게 내재화하는 것보다는 TSMC하고 협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경쟁력부터 회복하자는 건데 네. 기존의 범용 우리 뭐 DDR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기존에도 잘 뭐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메모리라는 게 이제 헤게모니가 바뀌잖아요. 기존의 범용에서 이제 주문형으로 바뀌는 건데 그러면 HBM 같은 아이템들이 온 디바이스 AI에서도 나올 거고요. 레벨 3 자율주행차에서도 커스텀된 메모리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그 고객이 원하는 거에 맞게 설계해서 해주는 메모리 파운드리 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제일 잘하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M7들이 다 자기들이 설계하는 ASIC 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칩에 맞는 커스텀 HBM을 삼성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에 찾아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국의 그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들도 삼성 안 가고 하이닉스 가거든요. 그게 이제 네. 사실 삼성이 핵심을 놓쳤다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력이 삼성에 있다가 SK로 갔지 SK에 있다가 SK에서 키운 인력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주요 인사들은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삼성에 있을 때 튀었단 말입니다. 이 방식을 진대전화 아까 말씀하신 황창규 사장 때처럼 뭐 다른 방식으로 파지 말고 쌓아서 갑시다. 뭐 스택 방식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옛날엔 먹혔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에 뭔가 제안을 하면 먹히지가 않는다는 둥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SK로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SK에 지금 아까 주신 말씀처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셀이 뭐 화재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신 이런 블랙박스처럼 생긴 박스 안에 그게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각 셀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압을 조정하게 돼 있고 폭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AI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무인 자동차면 무인 자동차, 전기 자동차면 전기 자동차에 맞는 반도체 칩들이 이제 비메모리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도 그 설계에 맞게끔 가까이 붙어 있거나 뭐 위에 올라가 있거나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많은 온 디바이스 회사들과 함께 토론하고 개발하고 하는 작업을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일송정 푸른 소나무다라고 혼자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영수 대표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맞죠, 그죠? 맞습니다. 예. 결국 생태계죠. 생태계죠. 네. 근데 그 생태계를 가장 잘 볼 수 있고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 권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삼성이었는데 그 자격증이 이제 색이 거의 다 변색이 돼가지고 이게 삼성인지 숭숭인지 이제 몰라볼 정도로 희미해져 버렸다는 게 지금 삼성의 위기고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쌀이고 산업의 쌀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무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AI 산업에 있어서 아까 이영수 대표님께서 뭐 제가 너무 기대치가 높다 그랬는데 기대치 높아야 됩니다. 기대치 100% 해도 지금 50% 할까 말까 하는데 50% 하면 10%도 못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래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삼성, SK 하이닉스를 좀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 건데 이영수 대표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삼성과 SK가 파운드리나 뭐 이런 팹리스나 이런 자꾸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컨버전스 산업 또 이렇게 필요한 온 디바이스의 생태계에 맞는 반도체 칩을 10개 중에서 8개 실패하고 2개만 대박 터뜨려도 남는 장사지 않습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을 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은 전방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요. 거기를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뭐 더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세상이 바뀌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감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뭔가 경쟁력이 뭔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러면 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국내에 협력할 기업들 많잖아요. 현대차하고 삼성하고도 협력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진장 많은 거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하고 협력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뭐 협력할 수 있으면 많이 협력하고, 그리고 정말 M&A나 지분 투자 같은 것들도 정말 좀 과감하게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가만히 있어도 웰다잉인데. 그렇죠. 예쁘게 그냥 갈았느냐 아니면 그런 거니까 일단은 뭐라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준비 없이 하면 오히려 실패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뭔가 이제는 뭔가 과감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여 보고, 저는 분명히 삼성 내부에서도 뭔가 야기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채택되지 않았을 뿐이죠. 네. 여전히 저는 삼성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옛날 같은 모티베이션이 없어진 거예요. 동기부여를 못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많은 이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인텔의 어떤 이런 그 분할 매도, 자사의 매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인텔이 완전히 와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비메모리 분야에서의 그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인텔이 어렵다 그러면 AMD라든지 또 뭐 다른 경쟁업체 쪽에서도 인텔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파고들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이형수 대표께서 현재 미국 전체의 AI 산업의 지형의 변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변화,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 변화에 추세 변화에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전술적 유연성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주시죠. 끝으로. 결국은 기술이죠. 네, 기술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삼성이 이 삼성 파운드리가 그때 우리가 그때 2030년까지 세계 1등이 되겠다라는 네. 선언대로만 됐었어도 예. 지금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아마 국민소득 4만 불도 지금 충분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구도가 이 좋은 구도에서도 하나도 못 주워 먹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혁명이 이제 아직까지는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혁신을 해야 되고요. 정말 이제 어떤 아이디어든 이제 올라오는 대로 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성공은 항상 보수적으로 가는 거고요. 계속 성공하면 그 방식대로 가는 거죠. 삼성이 그동안 1등을 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 많이 흘러왔던 거고, 지금은 어쨌든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래서 네. 이 지금의 어떤 실패가 완결이 아니라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혁신을 이루는 북소리 같은 그런 실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